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앞으로 금시장 브리핑은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론 한은 총재의 단독행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깜짝 놀라는 소위 말해서 닭짓을 하시는 바람에 지수가 많이 하락했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의 절묘한 줄타기 발언으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중소형주 스몰캡들의 반등이 기대된다는데 왜 그런지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번 주 시장을 상당히 좀 어렵게 예상을 했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좀 다른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까이 금요일 증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스피치를 통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을 한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증시가 환호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금요일날 파월 의장의 그 스피치,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바로 전날 목요일날에 연준 의원들은 무슨 말을 했냐? 여기도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3명의 연준 의원, 여러 명의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제 스피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10월부터 시작해야 된다, 11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타이밍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연준 의원들의 그 톤은 해야 된다, 그게 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은 must, 해야 된다, 할 시기다, 이렇게 딱 못 박았죠. 그런데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은 must가 아니고 could를 사용했어요. could. could는 그 possibility, 그 가능성을 여운을 두는 단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연내에 하긴 하는데 할 수 있다. could, 할 수도 있고 조금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could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증시가 하락을 했었고 금요일 날에는 증시가 급등을 한 그 분기점, 이 가른 그 단어는 목요일 날은 must, 금요일 날에는 could, 이 단어가 분명한 그 증시 방향을 갈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께서 테이퍼링 이제 하기로 의원들과 합의하긴 했는데 거기다가 살짝 꼬리를 붙여요. 무슨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스트링, 끈을 붙여놨는데 뭐냐면은 델타 바이러스 이 후유증 현재 요거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상태는 아주 far from, 아주 예전 정상 수준에서는 아직도 멀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인플레이션 걱정을 살짝 또 했어요.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 현재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에서 persist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계속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 건지 아닐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템포러리, 트랜지토리, 임시적으로 자기는 판단한다, 이렇게 조건을 또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또 테이퍼링 하는 것과 금리 인상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다. 테이퍼링을 했다 해갖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 기간은 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준 의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파월 의장께서는 매 같은 비둘기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파월 의장의 잭슨 스피치 이전에 목요일에 이제 하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2주 전 금요일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게 그 댈러스의 카플란 총재였습니다. 근데 카플란 총재가 그 당시에는 뭐 테이퍼링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도 있고 천천히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2주 전 금요일에 증시 상승을 원인을 제공했던 분이 목요일에는 이분이 아니다, 그래도 테이퍼링은 실시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2022년 연내에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목요일 증시에 충격을 줬잖아요. 네네. 원래 뭐 블라드나 이런 분들은 계속 뭐 매파적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이 카플란 총재가 말을 바꿈으로써 충격을 줬는데, 그것을 금요일에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연설을 상당히 줄타기를 잘한 느낌이에요. 그 줄타기를 함으로써 시장을 안장시켰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좀 진보적인 정치 세력, 또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제 비판이 뭐냐면은, 또 이제 연준 의원들도 그러고, 지금 그 에셋 버블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주택 가격, 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명시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증시 수준도 이제 광범위하게 에셋 버블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에셋 버블이 자꾸 올라감으로 해갖고 그 계층 간 그 소득 격차, 또 그 불평등, 이런 것이 자꾸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액션을 취함으로 해갖고 이 자산 가격 버블, 이것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톤이고, 파월 의장은 올해 하는 거는 맞지만은 조금만 뭐죠?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뭐 그렇죠.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보고, 혹시나 올해 연말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살짝 풍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연준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재선임 지명받아야 할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파월 의장을 재지명한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파월 의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그걸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 연준 의원들하고 같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갖고 진짜 테이퍼링 텐드럼 일어나갖고 증시가 발작했을 때는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그 점수를 이룰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고려해서 파월 의장은 진짜 원래도 신중한 분이지만은 진짜 극도의 신중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사실 경제학자가 아닌 변호사 출신으로서 의장이 되면서 말실수를 하면서 증시를 여러 번 충격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네. 소위 뭐 테이퍼 텐드럼, 즉 2013년 10월에도 그 당시 버냉키 의장이었을 건데, 그분이 말씀을 한마디 이 충격을 줌으로써 일주일 동안 약 8% 정도 증시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증시가 그걸 걱정했었기 때문에 뭐 비록 상승하긴 했었지만 사실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예전에 그 테이퍼링 텐드럼하고 이번에 만일 그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는 테이퍼링을 하긴 하는데, 그 증시 안에 그 뒷 배경은요, 그 미국의 그 우량 기업들의 그 earning expectation 있잖아요. 네. 그 earning 그 기대감, 이것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역사상 최고로 지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증시가 별로 겁을 먹지 않는 그런 상황. 예전에는 그런 earning expectation이 약한데 물가만 보고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발작을 일으켰는데, 지금 또 연준이 또 그동안 몇 달 동안 지금 이렇게 변죽을 올려왔고, 예. 지금
지금 증시 그 기대가, 이제 어닝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발작 현상은 안 일어날 상황. 그런데다가 신중하게 잘 대처해서 진짜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목요일에만 하더라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사실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한국도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잭슨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우려감도 있었다라는 CNBC 분석도 봤거든요. 그것도 사실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도 이제 각종 미디어의 그 타이틀을 봤는데, 헤드라인 봤는데, 지금 한국이 뭐 국토는 조금은 하지만 경제 파워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예. 미국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 경제 파워가 있는 그 한국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혹시 연준도 그래 가지 않을까. 또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상하려고 막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연준도 금리 인상으로 서둘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완전히 그런 의구심을 싹 가져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금요일 사실 금요일 잭슨홀 스피치를 제외하더라도 즉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증시 상승을 빼더라도 미국은 일주일 목요일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에 전체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잭슨홀 스피치를 빼고도 상승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스한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전 금요일, 바로 지난 금요일이 아니고 그 전 금요일 날에, 미국 FDA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화이자 백신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정식 승인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도 지금 미국의 델타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냐 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이 있고 또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볼 때도 확연히 정점을 찍고 뭐 내려가진 않지만은 그렇죠. 일단은 올라가던 상승 곡선은 지금 꺾인 상태. 예. 지금 플랫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증시가 그러잖아도 지금 환호하려고 하는 참에 화이자 백신에 정식 승인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갖고 증시에는 그 불세력이 대거 진입했다는 거. 이게 하나의 큰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보거든요. 예. 완전히 증시가 불안불안하던 상황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 이것이 나타남으로 해갖고 증시의 공포를 느꼈던 불세력들이 과감하게 대거 진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이미 작년 겨울에 화이자, 모더나 등 주요 백신들이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정식 사용 허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고 네. 그냥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긴급 사용 허가는 완전한 메디컬 어프로브가 안 난 거죠. 예. 제가 임상 실험에서 100% 사이드 이펙트 이런 거 다 해갖고 100%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지금 무섭게 지금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걸로 임시로 사용해라 하는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근데 정식 승인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수많은 데이터로 또 임상 실험 결과 이후에 접종 이후에 후유증 이런 걸로 전부 볼 때 이거는 정식 승인 완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정식 승인해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긴급 사용 허가에서는 정부나 기업 대표들, CEO들이 자기들의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인플로이들에게 권고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불안전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정식 승인의 나무로 해갖고 접종의 강제 의무화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저 백신이 정식 승인한 그날로부터 각종 단체에서 그냥 완전히 의무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들 직장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 미국 전국적으로 하시는 들불처럼 그런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증시에는 대단한 희망을 이제 심어준 거죠. 결국 지금 현재 델타 변이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분명히 팩트가 맞는데, 그럼에도 백신 접종자들, 최소한 1차만 맞았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자의 사망률이나 입원 환자 비율이 거의 25배,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더 강제할 수 있는 정식 사용 허가가 났다. 이 얘기는 델타 변이는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증시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에어라인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출근하지도 마라. 아예 그냥, 그 작업 라인에서 밀어내버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하니까, 결국 집단 면역의 효과가 조만간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긴 해도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제 경미한 증상만 나타날 뿐이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단 면역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접종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는 그 위협에서 사라진다. 이제 그런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예. 정식 승인남으로 해갖고 그 이제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시에는 대단한 희망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주초부터 그 코로나 피크아웃에 대한 기사는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정식 사용 방법까지 힘을 보탰으니 뭐 어떻게 보면 증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게임 체인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미국 증시 특징이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었는데, 첫 번째는 러셀 2000 지수가 물론 이제 밈스탁, AMC나 게임스탑이 주도하긴 했지만 이 중소형주들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이저 백신의 정식 승인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러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개별 주식들을 보면은 미국의 그 바닥의 서민들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식들이 참 많아요. 예. 여행주가 있죠, 그죠? 그다음 뭐 식당도 있고, 하여튼 여행 관련주 있고, 그다음에 오일 그죠? 예. 오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잘 들어가니까 뱅크도 좋은 거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미국 바닥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개별 그 지수들이 러셀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게 그것이 아주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인가 러셀 지수는 지금 그렇죠. 최하단에 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이건 완전히 희망이 없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진짜 이 화이저 백신의 정식 승인 이것을 기화로 해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엄청 눌려있던 러셀 지수의 개별 주식들, 소형, 중형 주식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보면은 거의 다른 메이저 지수보다도 거의 2배씩이나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뱅크주 엄청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오일주도 엄청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들도 엄청 올라가고, 소위 말해서 그 에피센터 주식들이 이제 대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들이 러셀 지수의 그 대상승, 대반전을 이뤘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금요일 날 그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 받는 그 순간 미국의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예. 사실 이 헤지펀드들은 이 동작이 엄청 빠릅니다. 이게 네. 사실 우리 개인들처럼 그냥 극도의 위험성을 안고 그냥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헤지펀드들인데, 네. 미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헤지펀드들이 약 9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 되는데, 이 헤지펀드들이 사상 최대의 현금을 들고 일주일 전 금요일 날에 진입했답니다. 이 헤지펀드들은 벌써 워낙 스마트하니까 네. 이 게임 체인저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침 증시 공포지수도 지금 최저로 떨어져갖고 공포에 볼볼 떨 때예요. 그래서 그럴 때 헤지펀드들이 대거 현금 투입해갖고 증시의 그 완전히 반전을 이뤘다. 그 반면에 기관들은 지금 관망하는 자세랍니다. 이제 증시가 워낙 높은 수준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개인들도 또 그 헤지펀드들처럼 대거 진입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이 러셀 지수의 상승, 또 증시 전체 일주일간의 상승, 이거는 헤지펀드들과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장세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예. 그 또 하나 특징을 꼽는다면, 지난주는 이 빅테크 5 증시의 이 5종목이 S&P 500 인덱스 시가총액이 25%를 차지하는 이 빅테크 5 주식들은 하락하거나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빅테크 5의 상승이 전과 다르게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도 올라갔어요. 이런 흐름은 러셀 지수 상승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네, 러셀 지수의 영향도 크죠. 일단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그동안의 상승을 못하고 주춤거리던 주식도 용기를 받아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이제 보통 증시 생리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그런데 이제 힘을 받았다 할 수도 있고, 또 나스닥 지수 안에 보면은 지난 한 주간에 소프트웨어 쪽에 그 종목들이 어닝을 발표하는 시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어닝이 워낙 잘 나와갖고 소프트웨어 쪽의 그 개별 주식들이 나스닥 강세를 또 이끌었고, 또 바이오주도 상당히 강세였고, 또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예.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금요일에 잭슨홀 요거를 눈치 보며 기다렸던 나스닥 지수, 나스닥의 각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강세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다음 주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다 방송을 듣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의 흐름을 통해서 이번 주를 유추하려고 듣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 백신 정식 사용 허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트레이딩이 지난 1분기하고 비슷하게 한 것 같지만 좀 달라진 게 1분기에 리오프닝 트레이딩, 백신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트레이딩이 1분기에 일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큰 월마트나 홈디포 이런 쪽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리오프닝 트레이딩이 있었지만 러셀 2000 지수의 소형주 소매나 뭐 이런 여행 관련, 그 다음에 뭐 소형 카지노 이런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저는 러셀 지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가 이제 그 에피센터 주식들이 눌려 있다가 올라가는 그 흐름도 타지만은 또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께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함으로 해갖고 국채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러셀 지수는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요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러셀 지수에 이제 반영돼서 금요일 날에 보면은 러셀 지수가 거의 3% 정도 상승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러셀 지수는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 중인데 전 최고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정치권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프간 카불 공항에 패턴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탈레반이 아니라 IS를 조준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이슬람 이 근본주의 세력들이 테러를 더 강화하거나 테러 위험을 더 확산시켰을 경우에 증시에 미칠 영향도 사실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거든요. 이건 또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사실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100포인트 그렇죠. 정도 예. 상승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증시는 별 영향 안 받았는데 아프간에서 폭탄이 터졌잖아요. 예. 그 순간부터 증시가 내리막길 달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날은 미국을 장을 지켜보는 모든 투자가들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 전체가 상당히 그 슬펐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슬픈 심리가 그 증시에 반영되어서 이제 그날에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히려 또 금요일에는 또 반대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타임 스케줄로 볼 때 8월 말까지 완전 철수 지금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틀 그러니까 31일하고 30일 그 이틀 동안은 미군만이 철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지금 조마조마한 게 지금은 그래도 공항 안에 5,000명의 미군이 있기 때문에 테러범들이나 탈레반도 그렇고 그 공항 안에 민간인들 뭐 이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쁜 생각을 좀 가질 수 없잖아요. 좀 예. 현재 5,000명의 미군이 억제 심리가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진짜 미군이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 비행기가 이륙할 때 공항에는 한 명의 미군도 없을 때 그 마지막 비행기를 저놈들이 놔둘까 그냥 보낼까. 지금 진짜 저는 극도의 지금 불안해요. 그게 그 상황이 불안한데 뭐 만일 또 뭐 테러 난다고 그러면은 뭐 심리적으로 잠깐은 증시가 위축받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증시는 아프간 테러 위험이라든가 뭐 그 사후 문제에서는 영향 안 받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아프간전에 지금 다시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아프간의 지상전으로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없는 이 상태에서는 아프간에서 무슨 일이 나도 증시에서는 진짜 하루 이틀짜리의 악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 이후로는 충격을 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또 그 미국의 이제 민주당 그 하원 의장이죠. 그 하원 의장이 일단 민주당 주도로 9월 27일까지 예산안 및 인프라 투자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결의안 통과, 이걸 이제 9월 27일 이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표결에 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아프간 사태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 아프간이 혹시 문제가 되면 이 자체 결의안이 됐다 하더라도 표결 자체는 사실 아직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니까, 그 점도 좀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인프라 플랜하고 스pen딩 빌 총 합해서 4.5조 달러죠. 예. 이것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일자는 9월 27일 그 데드라인 안에 이제 통과시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가 말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에서 그 만신조 그 의원은 지금 이 스pen딩 빌 인프라 이게 너무 크다. 이제 이렇게 다 통과돼 갖고는 미국이 그 재정 적자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준까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친조 그 외에도 또 다른 또 있어요. 또 한의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지금 4.5조 달러 총 패키지지만은 이게 그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그 협상에서 좀 줄어든 상태로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길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원의원들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금액의 다수만 갖고 반대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통과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데드라인이 9월 27일로 못 박았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9월 27일까지는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때 가서 이제 통과시킬 건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즉 전체적으로 이제 긴축 구도의 첫 발을 띈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프라와 스pen딩 빌 4.5조 달러 이거는 사실 정부 차원의 또 다른 부양책이에요. 예. 또 다른 유동성 공급이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증시의 그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큰 이 패키지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증시가 지금 워낙 고점인 상태에서 언제 조정 오느냐, 이게 지금 월가에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패키지가 통과되기 전에는 본격적인 하락 조정은 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증시에 상당히 큰 희망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그때부터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국제유가거든요.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국제유가 6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어느새 70달러 밑에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는 연말에 다시 또 최근에 리포트를 내서 연말까지 80달러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골드도 이제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관련이 없다는 파월 의장의 말씀 때문에 상승을 했고, 뭐 반대로 당연히 달러화가 하락했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달러화 인덱스의 하락, 그 다음에 국제유가의 상승, 이 두 가지만 이어진다고 해도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자, 일단 그 5일 그 유가의 좀 단기적인 면과 좀 장기적인 면을 이제 좀 나눠서 보고자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금요일 날에 사실 그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더 부추겼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갑자기 왜 급등했느냐? 이제 요거 중요한 건데, 미국 남부 유전지대에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접근 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원유 채굴이라든지 정유 공장이라든지 모든 이 시설, 이것이 약 90%가 셧다운됐어요. 그래서 이 WTI가 급등한 배경이고, 이 허리케인이 다음 월요일 날에 오전 중에 그 육지에 상륙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유 가격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허리케인 영향 때문에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에 이제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월가에서 그 차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차트 전문가,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원유 가격이 지난 한 40년 동안의 흐름을 보았을 때 지난 40년 동안에 딱 3번 나타났던 이 상승 징조, 이것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지금 넘어섰다. 이것은 원유 가격이 대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골드만삭스도 지금
WTI를 80달러 뭐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탐리씨는 계속적으로 제가 트위터에 이제 그 내일 확인하는데 보면은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예. 원유 오일 계속 했어요. 근데 네. 사실 지난 한 석 달 동안 아쉽게도 원유 오일이 못 네. 올랐는데 네.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오일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문에서하고 이제 뉴스에 팔잖아요. 그래서 예. 금요일 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내리막길 지난 3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쭉 내리막길 채널 안에서 그래도 상단에 금요일 날 아침까지 있었는데 잭슨 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부터 채권 금리가 다시 이제 조금씩 후퇴했죠. 예. 후퇴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물가 상승 압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해외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채 가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증시 상승에 훨씬 도움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달러도 최근에 제가 쌍탑을 찍었다가 거기서 이제 미끄러기 시작하는데 네. 국채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달러도 좀 하락세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골드가 되지 않을까. 지금 1810달러 거기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월가에서 예측은 올해 안에 2000달러 간다. 지금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체 상황에서 이 금리 좀 각광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9월 30일까지 지금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9월 말까지 미국 국채 발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수급비에서 약간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31%로 이제 끝났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1%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증시 한 축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뱅크주가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이런 기대감에 사실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주 전략 조언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 올해 연말에 S&P의 최고점을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탐리씨는 4,700.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바로 밑에는 4,600. 그 밑에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데는 4,300.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웰스파고가 그걸 올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블리시 캠프 입장에서 볼 때 4,600 아니면 4,700인데 지금 금요일에 4,510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11월, 12월이 연중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달인데 그걸 남겨두고 벌써 4,500이면은 지금 완전히 상투까지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증시 분위기 리오프닝 에피센터 주식이 증시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또 어닝 익스펙테이션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S&P 기준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여지는 매우 적다. 이제 그렇게 보고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하락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입장.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증시 기차에서 완전히 하차했어요. 네,
놔두고 완전히 캐시 아웃했죠. 이제 현금화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극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공포증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 변동성 있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일단은 뭐 유심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미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10%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과 별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사실 미국 시장은 조정이 없었지만 한국 시장은 반도체 D램 급락 때문에 이미 충분히 조정을 했죠. 그래서 달러와 인덱스의 흐름이 한국 증시, 전체 이머징 증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 주 달러와 인덱스, 원달러, 달러원 환율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